네,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오른쪽에 써놓은 것처럼 형사소송법 일반론에 대해서 처음에 공부를 했고요. 네, 형사소송법 일반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일반론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의 이념, 형사절차의 주요 참여자, 형사절차의 개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및 피의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의 조건, 그리고 수사기관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수사의 대상으로서 피의자, 조력인으로서 변호인과 보조인을 살펴봤고요.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 원인인 수사의 단서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단서를 두 가지로 나눠서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수사 단서로서 변사자검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행정경찰 작용과 사법경찰 작용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불신검문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타인의 보고에 의한 수사 단서로서 고소, 고발, 자수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임의 수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임의 수사라는 것은 사실은 강제 수사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가 같이 다루어지는데, 강제 수사에 대해서는 다음 장 5장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임의 수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631번입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수사에 의하고 강제 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임의 수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사는 임의 수사의 원칙에 의해서 임의 수사가 안 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강제 수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9조 1항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형사소송법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 처분은 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는데, 이를 임의수사의 원칙을 천명한 조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8조 1항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불구속 수사 원칙도 역시 임의수사 원칙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것이 강제 수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구속 수사라는 것은 임의 수사의 원칙을 천명한 원칙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불심검문과 같은 수사의 단서에서부터 피의자 조사를 위한 임의 동행, 또 증거 수집 과정, 피의자 신문 등 여러 수사 과정에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의 구분이 그렇게 칼로 무자르듯이 쉽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의 구별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를 공부하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임의 수사의 원칙에 기해서 할 수 있는 임의 수사의 방법들을 먼저 배운 후에 다음에 강제 수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의 수사의 방법으로 넘어가서 대인적 임의 수사의 구체적인 예로는 피의자 신문이라든지 참고인 조사, 그리고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 공무소의 조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편 물건에 대한 대물적 임의 수사의 구체적인 예로는 실황조사, 또 피의자의 동의에 의해서 임의로 행해지는 검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의수사라는 말에서 임의라는 말은 원래 의사에 따른다는 뜻이죠. 의사에 따른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수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수사할 것이냐, 즉 수사 사항에 대해서는
195조가 참조가 되겠습니다. 195조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가 결국은 수사할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육하 원칙,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범죄가 되겠죠. 범죄를 저질렀고 공범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범행에 이른 동기와 원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 실무상 수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범인과 관계되는 사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피의자냐, 이 피의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범인 식별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범인 식별 절차. 판례 이론을 통해서 발달해 온 것인데요. 이 판례를 통해서 바로 범인 식별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월 27일 선고된 2003도 7033호 판결은요. 640번입니다. 용의자의 인상 차기 등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렇죠?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판시사항 640에서는 단수 대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수 대면이라는 것은 용의자를 한 사람만, 그렇죠? 한 사람만 피의자에게 볼 수 있도록 피의자가 펜을 잠깐 바꾸고요. 죄송합니다. 용의자 한 사람을 피의자가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인상 차이가 비슷한 여러 명을 대면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복수 대면, 여러 사람을 대면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복수 대면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단수 대면은 예외적으로 이 부가적인 사정, 640에서 봤던 부가적인 이런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표현한다기보다 그것이 예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복수대면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단수대면을 했는데 부가적인 사정이 없다 그러면 신빙성이 낮게 됩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증명력이 낮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증거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증거 능력과 증명력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증거 능력은 있다 없다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증거 능력이 없느냐 이런 문제로 돌아가는데 증명력은 고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명력이 높으냐 또는 낮으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빙성이라는 건 증명력하고 비슷한 개념, 증명력에서 쓸 수 있는 말이라서 증명력이 낮다, 신빙성이 낮다, 증거 능력 자체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40번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의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설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복수대면의 원칙이라든지 또 부가적인 사정이라든지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관해서는 나중에 증거법을 배우면서 자세하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범인 식별 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판례가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대면시키기 전에 상세히 기록하여라. 그리고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 차이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서 복수 대면을 시켜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해라. 그리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 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접촉하면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생기니까요.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라. 또 사후에 증거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피의자와 용의자들 간의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해라. 이렇게 4가지 사항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은 사진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를 따라야 한다. 사진 한 장만 줘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기서 말했던 4가지 원칙을 사진 제시한 방법에도 그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2003도 7033호 판결을 통해서 범인 식별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본적인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여러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몇 판결을 더 보게 되면 2007도 5201호 판결을 보면 642번하고 643번에서는 앞서 봤던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44로 넘어가서 앞서 봤던 그런 원칙은 동영상을 통해서 범인 식별하는 절차라든지 가두식별, 길거리에서 용의자를 식별하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되고, 사진 제시에 의한 식별 절차에서도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 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일단 사진을 통해서 지목한 후에 동영상을 제시하거나 가두 식별을 하거나 직접 만나게 하는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를 644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645번에 보면 공소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고인이 책상 의자에 앉아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어린 피해자를 강간을 하고 상처를 입게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됐는데, 공교롭게도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현실에서 이런 경우가 성범죄 같은 경우에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관계를 다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에게 사실관계는 맡기기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화상 사진을 통해서 요 부분에 편집 오류가 있네요. 이 줄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피해자 집에서 주민등록 화상 사진을 컴퓨터 휴대장치를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이요. 피고인 동의 아래 비디오 카메라 촬영을 해서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숙직실에서 유리를 통해서 피고인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결국 범인 식별실에 피고인을 포함해서 여러 명을 앉힌 다음에 3명을 앉힌 다음에 범인 식별을 하도록 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는 앞서 본 그런 원칙들에 비춰볼 때 범인 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여러분에게 읽어보도록 그렇게 맡기고, 그 결과 결국 범인 식별 절차의 원칙이 제대로 준수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 이렇게 된 사안이죠.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식별 절차를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공판 절차에서 증거로서 증명력이 높게 인정이 되어야 유죄로 받을 증거로 활용될 테니까요. 그래서 결국 무죄가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앞서 봤던 범인 식별 절차의 원칙과 그 적용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읽기를 통해서 음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범인 식별 절차의 예외적인 단수 대면의 예외를 인정한 그런 판례들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제 범행 직후에 범인을 추적해서 범인이 사라진 것으로 보여지는 그 집에서 바로 들어가서 이제 범인을 특정을 하고 바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을 식별하게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범위식별 절차를 넘어서서 수사를 할 때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198조에 198조 2항에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적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걸 명심해야 되겠죠. 조문을 읽어보면 검사,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네, 수사기관은 이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수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비밀을 또 지켜줘야 되고 수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아래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수사권이 198조 2항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좀 적절하게 운용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실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99년에 선고된 97-1215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걸로 보여지는데 다로 쓰이니까 민사 사건이죠. 그 중에서 이제 손해배상, 기타 손해배상이라는 뜻인데요. 기는 649번에 보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지금 어떤 혐의로 피의자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걸 널리 알리는 거죠. 공표 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죠. 수사기관이 피의 사실을 공표함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형법 강론에는 오른쪽에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것 죄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조문만 읽어보겠습니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공판이 청구되기 전에 공표한 피의 사실을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지득한 피의 사실을 공표한 때에는 형사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것과 이제 충돌이 될 수 있고 지난 시간인가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대립되는 이념을 좋아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형법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민사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650번을 보면 결국은 수사검사가 신문기자에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요. 650번에 보면 담당검사가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강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참고인들의 불확실한 진술만을 근거로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그가 유출한 회사 기밀의 내용 및 경쟁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향후 수사 확대 방향 등에 관하여 상세히 언급함으로써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 사실 공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봤던 사안입니다. 신문기자의 경우는 어떠냐? 신문기자도 피고가 될 수 있는데요. 신문사와 신문기자도요. 담당 검사로부터 취재한 피의 사실을 그 진위 여부에 관한 별도의 조사 및 확인 없이 보도했으나 위 기사가 검사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행한 발표 및 배포 자료를 기초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 신문기자에게는 좀 더 넓게 위법성을 조각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2번에서 보면 일간신문사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위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조금 안이하게 그렇게 한 것이죠. 더욱이 피의자가 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직접 취재에 의하여 그 범행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기사를 게재한 경우라면 일간신문에 있어서 보도의 신속성이란 공익적인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담당 검사와 신문기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프라인 강의였다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나중에 법률가가 되더라도 또 변호사 자격을 딴다 그래서 다 법률가 역할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신문기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직업 윤리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구체적인 임의수사의 방법 중에서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임의수사를 공부하는데 강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의수사. 피의자 신문의 의의에 대해서 보면 200조에서는 먼저 피의자 신문하려면 출석을 요구해야 되니까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요.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이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포영장 발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바로 이 부분이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0조의 2 1항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피의자 신문은 지금 임의수사에서 보는 것처럼 임의수사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방법으로 보여지는데, 아래 판결을 보고서 피의자 신문이 과연 전적인 임의수사적인 요소를 갖고 임의수사라고만 볼 수 있는지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655번부터 보시면, 형사소송법 199조 1항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앞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서 역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지요. 나아가 200조의 2 제1항은 이제 뒤에 배우게 되는데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은 그와 같은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후 피의자를 상대로 200조, 241조, 244조의 5에 규정된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조 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70조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해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구속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유로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규정들에 비춰보면 658과 659와 같은 법리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수사기관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그 구속영장은 기본적으로 장차 공판정의 출석이나 형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재판을 할 때 또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202조와 203조, 이게 수사기관이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그 구속기관의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의 방식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적정한 방법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구속영장에 의해서 예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앞서 본 그런 법리들에 비춰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661부터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었던 사람을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데려가서 조사하려고 했더니 그걸 거부했던 사안이고, 그럴 때 구속영장에 의해서 그 피의자들을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데려갈 수 있다라고 인정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662 마지막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피의자 신문을 위하여 준항고인들이 나중에 이제 그 처분에 대해서, 준항고는 아직 이제 저희가 배우지 않았습니다만은 다투었는데 앞서 본 이런 법리 때문에 그렇게 국가정보원 조사실로 구속영장에 의해서 강제로 데려간 것, 인치 내지 구인이라는 얘기는 어느 장소로, 같은 뜻인데 어느 장소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네, 이미 수사의 방법으로서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시간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피의자 신문과 관련해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절차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